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뭐 부정선거, 재선거, 우리 월공 청년들 지지 예. 그런 우리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공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 뭐 제가 자주 나가지는 안 하고 예. 뭐 몇 번 갔었는데 우리 당원들한테는 그냥 우리 공화당 표식 없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많이 나가시는 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출연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시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 지난달에서 나오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윤리위 징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이 징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터질 게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 소위 친한계 혹은 미래에 대한 뭐 이런 건데 대안과 미래인가?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원내 정당 중심, 소위 정당이 당원 중심이 아니고 원내 정당 중심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죠? 뭐 내각제 하자는 내각제. 거지. 실질적인 거는 내각제 가작한데 예. 지난번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각제 꼽쳐가지고 엄청 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내각제는 지금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치, 의견에 뭐 당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공천만 받으면은 자기들끼리 정치하겠다. 예, 뭐 이런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예. 또 중진들이 나서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김문수 후보를 깨고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중진들의 행태가 가관이야. 소위 뭐 오만할 뿐만 아니고 자기 정치 뭐 지역 관리도 안 하고 뭐 개파 정치나 해사코 뽑힌 당 대표 흔들기나 하고 이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봤을 때는 야 중진들 말을 들어가지고는 이거 완전히 자기도 바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차에 소위 부정선거가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한테 좀 더 힘을 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뭐 조경태나 진종호나 권영진 같은 그런 자들에 대한 징계는 기강의 문제도 있지만은 당이 이제 한 목소리로 가기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 뭐 연임 업무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이재명의 장기 독재의 업무를 깨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려면은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올공의 청년들의 외침이고 분노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소위 뭐 우리의 권리를 왜 정부 선관위 너가 마음대로 뺏어가냐? 그러한 부분들은 당원들의 권리를 뺏겠다는 게 지금 중진이나 소위 지금 뭐 권영세나 그다음에 윤상현이나 뭐 몇몇 덜 떨어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분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 사람에 대한 징계를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징계를 해야 된다. 저도 뭐 국회에 12년 있었지만은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 독재 정권하고 뭐 서로 주먹질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동료 의원들하고 멱살을 진다. 뭐 말로 싸우는 거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멱살을 쥐고 그것이 잘한 듯이 그래 해야지 된다라는 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제 정계 은퇴를 좀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뭐 대구의 정치인 출신이지만 부끄럽다. 대구 시민들의 수치고 대구 시민들이 볼 때 야 이거 뭐 너무 부끄러운 상황들이 전개된 거 아닌가요? 지금 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멱살잡이 사건을 일으킬 때 좋은 상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좋은 상임이. 좋은 상임이 안 보내주고 왜 나를 자꾸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인데 좋은 상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되는 상임이지. 아, 서로 어떤 좋게 보면 뭐 지역구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임이고 누가 봐도 뭐 길을 하나 또 확장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예. 뭐 구태적인 생각이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친이 친박 싸움이 한창일 때예요. 예.
그래서 친이 쪽에서 저를 팽시킨다고 환노에 보냈다고. 근데 환노에 들어가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에 다 가기 싫어하는데 환노에 들어가서 소선 간사를 하면서 예. 그 노동개혁, 거기에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했다는 노동개혁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제 파트너가 추미애예요. 그래서 막 추미애 죽다가 노동개혁 민노총하고 반대되는 개혁을 저랑 같이 했는데 삼보일배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후배들 의원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 노동이 얼마나 이 시점에 중요하냐. 그렇게 상임위는 좋은 상임위, 나쁜 상임위 어디 있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상임위가 아니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법안을 내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노에 있다 해가지고 국토위 법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내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의 문제지. 꼭 좋은 상임위 가면은 뭐 좋은 상임위 가서 자기한테 좋은 것은 뭐 크게 별로 없어. 돈하고 연관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정치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토 이런 데 잘 안 가. 잘못하면 엮이거든. 그런데 국토위 뭐 정무위 안 주고 뭐 행안위 간사를 하라겠다 이래 해가지고 또 멱살을 쥐고 원내대표, 전임 원내대표 하는 것은 좀 부끄럽다. 이게 사실은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한과 미래 소속으로 뭐 가면 장동혁 지도부 흔들어댔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좀 퇴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과 미래가 이제는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 정도고 그들이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첫째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이 시기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까지 얘기 나오고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법외국제나 이렇게 악법들 노란봉투법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파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그 싸움에서 깃발을 들고 제일 앞장서서 그것을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앞장서고 있는 게 장동혁이고 그럼 장동혁 대표하고 정반대의 대한과 미래인가 뭐 이름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장동혁 끌어내기 원내 중심 정당 그다음에 뭐 독재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그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은 수사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이영평 TV의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이 윤한호, 그다음에 윤상현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검찰 혹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기들의 그러한 법적인 그 위기를 뭔가 다른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장동혁을 끌어내리고 장동혁이 갖다 싸우겠다는 세력들을 죽이면은 그게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고 저는 그런 자들을 이재명의 부역자다. 민주당 이렇게 이중대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강한 야당이 지금 무소불위의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이 칼을 막 휘두르잖아요. 그런데 강한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이 좋아하는 그렇게 강하게 싸우고 있는 장동혁과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뭐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이고 옛날에는 그거를 사쿠라라고 그랬죠. 사쿠라.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이제 뭐 조선일보가 암만 떠들어도 자유파 국민들이 이미 안 거야. 조선일보가 떠들어가서 몇 명이 그걸 인식하겠어요. 그런데 자유파 국민 저도 쇼츠를 하잖아요. 저는 뭐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나가는 방송을 쇼츠 하는데 1100에서 1500만 봐요 한 달에. 그거는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요. 제 개인의 쇼츠 영상이 1400, 1500을 보는데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영남권 중진들 혹은 덜 떨어진 중진들이 모여가 자기들 시각으로 보니까 그 사람도 쇼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미 당신들의 정치 색깔, 정치 형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부정선거, 재선거의 구호를 가지고 광장에서 50일 넘게 저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럼 정치권은 그 정당이 생겨 1948년도 이후에 그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2030이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의 색깔과 같이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이번에 올공에서 2030들이 이미 이재명 정권한테는 레드카드를 던져버렸잖아요. 그러고 지방선거 끝나고 더 이재명 정권이 오만해지니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2030 지지율이 확 이제 떨어지는 형태가 나지 않죠. 그거를 당에서 보수 정당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지금 그 장동혁 체제, 장동혁 그 대표가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안과 미래가 암만 뭐 찐득찐득하게 뭐 장동혁 사태 얘기해봐야 장동혁 대표는 내년 8월까지 가고 예. 임기까지 다 가고 그때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확 떨어지는 상황. 예.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힘은 더 실린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라서 다음 총선 공천에 개입을 뭐 천만의 말씀. 당에서 연임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연임해서 이번에 공천 물갈이 어젠가 장동혁 대표 얘기해야 돼. 선출직 공직자. 사람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예. 공천 때만 잠시 4개월 정도 보였다가 사라지고 예. 또 공천 때만 보이는 사람들 안 된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 판을 본 거예요. 예. 이 판에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와 싸워야 된다는 이 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제 위원장이 정의용 사무총장이고 또 대구의 강대식 김승수, 부산의 정동만, 그리고 경남 사천, 남해 저쪽에 서천호 다 영남 초재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어떤 활동이 좀 예상이 되시는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세대 교체, 하나는 시도 교체, 그다음에 보수 대통합. 이제 소위 세대 교체라는 것은 이 자당의 보수 대통령 두 사람이 자당 의원들의 배신에 의해서 탄핵이 됐어요. 예. 두 대통령이 10년 동안 두 대통령이 탄핵된 사태가 벌어진 정당. 예.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 교체의 정확한 큰 틀을 이 시대 교체의 하도에다 좀 담아서 예. 한 시대를 넘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러면 탄핵 정당으로 계속 있고 배신 정당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라는 것은 인적 쇄신이죠. 예. 아까 TF가 만든 것도 이제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2030, 40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당에 담아내고 예. 사람도 교체하면서 예.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10년간 아스팔트에 있으니까 바깥에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고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이 사람들 다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이 당의 변화 쇄신이 이룰 수가 있고 시대 교체, 세대 교체 화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에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국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소위 애국심도 강하고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보수 대통합의 화두를 던졌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를 뭐 보통 선거 한 6개월 남겨놓고 만들잖아요. 예, 예.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의 분열상이라든지 예. 당내의 보신주의, 소위 아까 말했는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을 하는 사쿠라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그 안에서 당협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그 당협에 대한 주민들의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론 지지 정도,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한 가지 덧붙이면은 뭐 이번에 권영진 사건, 뭐 폭행 사건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도 위반했지만은 이제 국민 소환제가 좀 필요하겠다. 예, 예. 소위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소환 예. 제도도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강력한 야당을 갖출 수 있는 건 첫째 분열하면 안 되는 거고 두 예. 번째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애국심 강한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세 번째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예. 그러한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의 이 교육이나 그러한 배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구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고 대구 그 지역구가 어디였나요? 지금 권영진 지역. 그 지역구죠. 뭐 저는 권영진이라는 인간 자체를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구 사람들 대부분 다 알아요. 예. 아는데 국민의힘이니까 찍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대구 시민들이 야 이거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 이래가 되겠나. 예. 국회의원이 12명인데 목소리 내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고 지난번에 뭐 지방선거 시장 한다 하니까 국회의원 5명이 주르륵 나가지고 이진수 후보한테도 밀려가지고 소위 대구 말로 하면 쪽을 까도 대쪽을 깠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믿고 맡길 때는 불의하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공정과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800조의 예산을 광주 인근의 반도체 건설에 돈을 넣는다. 예. 그 대구 국회의원들 다 사퇴해야 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오만 해도 지금 SK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잖아요. 예. 그러면 한 곳은 호남을 주더라도 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줘도 된다고 봐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용수도 없고 전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겠네. 이게 지지부진해지겠죠. 정치용이다 이래 보는데 예.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원이나 평택 이쪽도 지금 엄청 급하다고. 예. 그러면 그쪽에 투자할 돈도 한데 김용범이라는 자가 이익공유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때부터 이 물꼬를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그것도 전남이나 광주 지역에 하는데 부산에 구미 쪽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빼겼잖아. 그리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머리라도 삭발이라도 해야지. 대구 시민들이 아이고 너 삭발이도 하고 투쟁하는 거 보니 아무 말도 안 해. 한번 모여가지고 발표하고는 조용해. 예.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런 상태 대구 시민들이 막 화가 나.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5명 나가 떠드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그거다가 반도체 광주 부분 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침탈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권영진이가 또 폭행행위까지 해. 이거는 대구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예. 이참에 대구 경북 영남권 전체의 의원들이 지금 좀 자성을 해라. 조경태도 뭐 부산에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네. 아니 나는 자기가 경선에 들어가서 졌으면은 국회 부의장 경선에 졌으면은 성복을 하든 아니 자기는 막 기분 나쁜 투표장에 안 가.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한테 아니 내란 정당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상식 밖의 생각들을 지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옛날에 원내대표실에 제가 원내수석도 하고 최고원도 원내대표실 딱 들어가면요 뭐라고 딱 걸려 있어요. 크게 선당 후사 예. 이러한 그 판이 쫙 걸려 있다고. 예, 예. 좀 선당 후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보시기에 영남의 중진들이라고 하는데 어제 보도 보면은 대구의 그 사선이라고 하는데 김상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오늘 중진들 티타임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진퇴 여부를 우리가 이슈로 해서 한번 만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남의 중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훈은 뭐 권영지하고 되게 친해요. 예. 시장 때부터 친하고 뭐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얘기하기 전에 지역구 관리를 좀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좀 하면 좋겠다. 예. 서구가 대구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고 제 고향이 그쪽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좀 안 됐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데 예. 김상훈 의원이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당원들이나 그 일반 국민들도 또 일반 시민들도 사선 이상 중진들은 이제 퇴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그냥 좋게 그냥 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당선되면 6개월만 당선되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예.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사선 이상 중진들에 대한 용태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이래 봐서 예. 뭐 그 중에도 다 나쁜 사람들 아니지. 예, 예. 그런데 지금의 행태로서는 내가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반하는 인적 쇄신 시대 교체에
그 장면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의 4선이 재선이 할 때예요. 예. 아, 그렇죠. 초선 그렇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3선이고 지금 제가 그대로 갔으면 제가 5선인데 그래서 4선 이상들은 두 번의 탄핵에 다 현장에 있었던 현장에 사람들이다. 있었던 거기에서 유일하게 조은차 현직 의원이 나와서 탄핵 반대 투쟁을 했고, 예, 예. 뭐 그 당시 문재인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지금 뭐 문재인 때보다 얘들은 더 어마무시한 일들을 예. 꾸미고 있는 연임을 하겠다.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예. 저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야 될 기획을 했는데 그 안에 중임 갈로 열고 연임 갈로 닫았어. 아. 그게 이미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장기 독재의 업무고 그리고 일당 독재의 그 국회에서 일당 독재 이미 실행했잖아요. 예. 그 정권의 장기 독재를 가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좀 준비를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봅니다. 자, 지금 어제부터 조정식 국회의장이 난데없이 국민이 선택하면은 현직 대통령도 연임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김민석은 현행법은 안 되는데 헌법 제128조 2항 때문에 안 되는데 법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개헌을 사실상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뭔가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이재명의 11년 장기 독재 업무는 이미 이재명 머리에 있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되기 전에 정무특보였어요. 예. 그다음에 김민석은 총리를 했던 총리.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미 중임 갈로 열고 연임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들의 머리에는 11년 장기 집권 업무가 팽배해 있다. 예. 첫째는 이재명이 3년째 되는 그 해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예. 되는 해예요. 28년. 네. 국회의원 선거가 될 때 이재명이 개헌안을 낼 때는 분명히 자기는 이 3년간 임기를 했기 때문에 2년을 내려놓겠다. 네. 그 대신에 연임제에 대한 헌법 개정을 좀 해달라. 예. 그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올릴 거예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국민들의 반향이 지금 이번에 뭐 조정식 했는데도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런 업무를 그 안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그게 벌써 뭐 1년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할 때부터 예. 이미 나왔던 얘기잖아요. 여기는 유시민이가 뭐 ABC론이라든지 뭐 재개발론이라든지 맞습니다. 폐막론, 예. 어물전 뭐 썩는 냄새 뭐 등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예. 공소 취소 소위 말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 예. 예,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다. 저는 예. 그래 보는 게 그 좌파들 안에서는 이미 이재명이 장기 집권 업무를 실행하려고 한다. 예. 그런데 김민석도 그렇고 공교롭게 김민석 지금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총리 출신 그다음에 조정식 국회의장 정무특보 출신이 이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미 좌파의 쪽에서는 감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야 뭐 공소 취소하는 것도 국민들 반항이 엄청나게 난데 정권을 잡으면은 방향성을 잃어요. 예. 상실하는 거야 정의감이.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그냥 우연하게 조정식이가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주식도 잘 올리고 뭐도 하고 그들 눈에 볼 때는 이재명 말대로 돼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통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전혀 다른데. 아하.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예.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예. 이 연임 개헌 절대 안 된다. 예.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 연임 개헌이 안 되면 그다음 뭘 할 거냐. 예. 연임 개헌은 이게 정황이 세다는 걸 알잖아요. 예. 내각제 개헌이에요. 내각제. 이재명은 공소 취소 문제를 가지고 모든 전력을 공소 취소에 다 갖다 부어요. 그러면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 취소를 해가면서 자기의 법적 문제를 해제하는데 그래도 불안하면 이재명이 불안한 거야.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 집권 11년 장기 집권 연임에 실패를 하고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세면은 우원식한테 그때 마음을 주지 않았던 우원식의 내각제를 들고 나와서 소위 국민의힘의 그 부역자들하고 내각제론자들하고 손을 잡고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하. 그것을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 빙빙빙빙 돌리면서 해요. 국민정당, 그다음에 원내 중심정당, 예. 그리고 다당제. 예. 오늘인가? 다당제 나왔죠. 다당제 이틀 전에. 또 이틀 전에 다당제 얘기가 나와. 그건 김대중 주필. 결국 가는 것은 내각제 길이에요. 내각제. 그러면은 이재명의 장기 집권 업무는 좌파 내에서도 저것도 대통령 하고 싶은 놈들이 있는데 예. 그거 용납이 되겠어? 거기 유시민을 중심으로 정청래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예. 물론 보안 수사권 문제라고 하기하지만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 들리지 않고 이재명 장기 집권 업무에 대한 저항이다 이래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그냥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 플랜이 뭐냐? 플랜 B가 장기 집권 업무가 안 돼서 연임 개헌이 힘들어져. 예. 바로 내각제. 내각제.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내각제 판에 굉장히 한동훈계하고 대한과 미래나 지금 반정동력 노선을 걷는 사람들의 또 배신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00석이 돼야 되잖아요. 아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안 될 때는 B표는 어떻고 C표는 어떻게 갈 건지 우리가 알아야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처를 미리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파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소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뭐가 옳다 뭐가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예. 의원 내각제라 보는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하나가 된다. 그런 시스템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 나와요. 예. 그럼 지금의 우리 언론을 레거시 언론들 믿을 수 있나? 소위 대통령 한마디에 800조도 광주에 갖다 넣어야 되는 그런 돈 가진 자들의 그런 걸 믿을 수 있죠. 특히 정치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삼권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합치해서 예. 소위 내각제를 밀어붙이면은 돈 가진 자들의 세상. 예. 그다음에 이 권력 가진 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내각제를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나 언론의 행태나 권력 가진 자들의 행태, 돈을 가진 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시기상조다. 이래 하면은 잘못하면은 소위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상인 서민들은 다 죽는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제가 귀담아 듣게 되는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예를 들자면 친한동훈 세력이라든지 대안과 미래 이런 현역 의원들이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 개헌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그럼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국민투표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200석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 내부의 반장동혁 세력들과 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 중심에 김무성이 있고 예. 실체가 없는 게 김무성이 내각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제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딱 김무성 중심으로 패거리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들이 공교롭게도 소위 두 번의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들이고 권영주도 탄핵에 앞장지가 대구시장이었지만 탄핵에 찬성한 자, 예. 오세훈도 탄핵에 찬성한 자 그런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각제 세력들이 굉장히 뿌리 깊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돈 재산 1등부터 10등 다 바른당 만든다고 나왔어요. 예.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다 나가서 한 사람 정진석 그때 예. 원내대표는 거 빼고 다 나가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 내각제라는 것은 특히 이러한 바른정당에 갔던 자들의 머리 깊숙이 내각제의 망령들이 살아있다. 그 자들이 지금 장동력 전선을 가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정의로운 또 용기 있는 그러한 당원, 당직자,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과제인 시대교체, 세대교체, 보수 대통합의 부분들, 보수 대통합은 껍데기 보수, 가짜 보수를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고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이 3단계 단계를 거쳐가면은 뭐 저들이 내각제 업무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장기 집권 1차 장기 집권은 뭐 11년, 예. 2차 내각제 업무, 그다음에 3차가 소위 야당을 끌어면서 3당 야합과 같은 그런 형태, 예. 이런 형태들을 정해 갑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다수당 만들라고 다수정당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과 동시에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맥을 같이 하고 때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신당 창당이 뭐 그냥 뭐 신당 창당 아이고 막 꼴 보기 싫은데 한동훈이 너가 신당 창당하면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의 정의로운 국민의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야합이에요. 예. 지금 조선일보가 뭐 국민정당 중심이 아니고 의원 중심 정당, 그다음에 다수 정당 이런 정반적인 거 다 내각제 일맥상통해가 있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나라. 좀 내각제를 지금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는 차이가 있지만은 다 좋은 제도예요. 예. 단지 지금의 대한민국 형태로서는 이 내각제는 돈과 권력과 언론이 가장 나쁜 민주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원진 대표님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 투쟁을 이끌었던 그분들이 많이 오늘 들어오셔서 조원진 대표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붙잡고 싶지만 또 이 시간 관계상 오늘 조원진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다음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장기 집권 업무의 연임 발톱이 드러났어요. 장기 집권을 하겠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를 연장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이재명은 할 겁니다. 그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안에는 국민의힘에도 있고 또 지금 저쪽에 민주당에도 있는 내각제 세력들이 예. 또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탈당을 유도하고 창당을 유도하고 이럴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4.19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이에요. 우리 헌법에 그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예.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또 헌법 정신이다. 예.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난다고 분노하고 화나는 정도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행동으로 저항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 잘 나가던데요. 덕분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좋은 채널들이 많이 생기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파이팅 해주십시오. 더 다양한 목소리, 또 젊은 목소리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젊은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이거 선관위 특검 합의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일단은 사실 특검에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누가 추천을 할 것인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수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수사 범위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되면은 기소를 하더라도 수사 범위 어긋난다 그래서 공소 기각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범위, 수사 기간, 특검의 규모 이 정도가 주로 주요한 쟁점인데요. 일단은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100%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의석수가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110여 석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는 적어도 2명을 합의해서 정한다. 즉 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쪽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 있으면 추천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성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추천위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검증을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최소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특검의 수사 범위인데요. 이건 사실상 저희가 거의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장덕 대표께서 이 첫 합의가 됐을 때 우려하셨던 부분이 수사 범위가 아직 조금 미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서버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합의한 내용들이 구체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 어제 있었던 이 본회의 표결된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 범위에도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명시를 함에 따라서 선관위의 서버를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부를 다 수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라고 저희가 해설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요. 기간도 6.3 부정선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까지 전부 포괄할 수가 있다. 지금 수사의 범주 자체를 이번 지방선거로 한정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폭넓은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 정도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정도가 1차 특검의 통상적인 기간인데 170일이라고 하면 그 2배 가까운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폭넓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은 물론 과거 선거까지 공소시효만 남아있으면 탈탈 털 수 있다. 네. 서버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네,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 영역에서 이게 원래 특검 수사에서는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6.3 지방선거로 국한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전 선거까지 전부 다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한 이 고소고발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검에 꼭 여기까지 수사 범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근본 사건 7월 29일 그러니까 어제 합의가 있었던 날짜에 바로 직전일까지 이 선관위 사태 관련해서 있었던 고소 고발 건수도 특검이 전부 수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들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지수사라고 하죠. 별건 수사. 추가적으로 선관위의 부실 부정관리 실태가 인지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범위들도 전부 수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별건 수사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범주는 무제한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장덕 대표께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서버를 깔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선거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워딩에 다 포괄이 되어 있는 거죠. 선거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으로 하는 이런 선거관리의 통상적인 투표용지 관리, 인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발주 방식부터 통상적인 행정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관리 시스템에 또 전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전산이 조작이 됐고 이걸 엑셀 파일을 통해서 전산 조작의 가이드까지 윗선에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 지금 KBS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버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조작 관련된 실태들은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 범위에 서버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장 대표가 어제 그 발언한 내용 보면 이번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즉 선관위 직원과 관련된 뭐 누락, 은폐 의혹이라든지 선거 관리 부실 고소 고발 사건 등 그러니까 인지된 사건도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러면 수사 범위가 그냥 무제한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무제한 별건 수사라고 하는 거죠. 통상 특검들은 그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검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들까지도 전부 새로운 사건으로서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고 기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단서 안정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행 그 법규상 특검법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혐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간 내에 수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또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 합의는 얼공에 나온 국민들에 대해 승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수적으로만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의석 수적으로만 열세인 게 아니라
작은 숫자라도 똘똘 뭉쳐 싸우면 민주당은 70여 석 가지고도 얼마나 야당 역할 제대로 했습니까? 과거 정권, 보수 정권이었을 때.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수율조차 굉장히 낮은 정말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얼마나 괄시해 왔습니까? 사실 없는 정당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우리가 나경원 의원 간사, 우리 당 반장 뽑는 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뽑을 정도로 국민의힘을 취급을 안 했던 민주당인데 이렇게 합의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국민의힘 원내투쟁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민들의 이 자발적인 걸기에 민주당도 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치적인 압박을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합의안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 부끄럽지만 우리 당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당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물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싸웠던 장동익 대표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 소수 의원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대여투쟁. 이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을 만들고 이 집권 정당 집권 세력들과 기득권들을 타파하려고 싸우지 않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상임위 뭐 달라 항의 민원 넣으면서 멱살잡이나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하루빨리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좋은 또 결과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50여일 전부터 올공에는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폭염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또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올공에 이렇게 국민들이 안 모였다면 이런 특검 합의가 됐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지금 국민의힘이 그럼 제도권 자꾸 장동익 대표한테 왜 밖으로 나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상한 분들이에요. 민주당은요 의석이 많았을 때도 야당일 때는 민노총이 됐건 참여연대가 됐건 정교조가 됐건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중총궐기와 같은 여러 걸기 대회들을 열면서 국민적인 목소리를 응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우리 당은 지금 국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100여 석밖에 지금 개헌저지선 간신히 맡고 있는 의석인데 그럼 밖에 나가 싸우지 그럼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싸우면 답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방송 나가시거나 뭐 논평을 쓰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SNS를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나오시는 것도 아니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 정말 죄송스럽지만 송구하게도 그런 의원들이 지금 숟가락 얹을 상황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현장에서 뛰는 이 2달 동안 구심점 하나 없이 이 제도권의 지원 하나 없이 심지어는 아니 우리 정당에서 배출한 서울시장이나 우리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화장실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맞습니다. 정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뛰어주셨던 이 시민들의 힘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제 그 밤에 올공 현장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제가 한번 명단을 이 스레드에 올라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당대표,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보면 구미의 강명구 의원,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의원, 박대출 의원, 박준태 비서실장, 박충건 의원, 서천호 의원, 이진숙 의원,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이 사무총장이 웬일입니까? 조배숙 의원, 조승환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주진우 의원, 최수진 의원, 그리고 손수조 대변인, 그리고 정진우, 뭐 이런 식인데 지금 그동안 그 당대표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도 좀 보이지만 새로운 국회의원들도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특히 뭐 조배숙 의원 이런 분들은 좀 낯선 이름이실 수 있어요. 올림픽공원에서는 예. 아마 처음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 어제 저도 영상 쭉 봤는데 거의 뭐 새벽 넘어서까지 연설도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고 예. 굉장히 결기 있는 모습으로 투쟁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참 되게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 원내의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투쟁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로텐더홀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장동혁 당대표는 매일 가시잖아요. 예. 매일 올림픽공원 지키면서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도 함께 싸워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다. 인도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게 단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제 또 대표께서 8월 15일에 또 모이자라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때 또 많은 분들께서 현장 참여해 주셔서 지금 특검 합의가 됐지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추천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느냐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국민의힘 주도로 이 특검 추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야 한다.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지난번 올공에 나오셔서 라이브도 하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올공 현장 뭐 부산 뭐 대구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재선거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나온 국민의힘 배지들이 있다면 이건 어떤 심리 상태라고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재래식 미디어 눈치도 좀 보겠죠. 예. 재래식 미디어들이 부정선거론자다, 뭐 음모론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이 눈치 보는 비겁한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오염된 정의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정화하면서 제도권의 언어로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무인데 예. 재래식들이 프레임 짜서 공격하니까 무서워서 나와보지도 않는다? 굉장히 비겁한 처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올림픽공원의 서사가 참 정치적으로 얄팍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덕 대표는 국민들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 대표에 싸우고 있는데 이 올림픽공원 서사가 강화되면 이거 장동혁 대표만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장동혁 대표에게 공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들러리 서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계산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왜 숟가락 얹어? 그냥 나는 나 할 일이나 할래. 어차피 그냥 그 전당대회 때 우리가 장난질 쳐서 우리가 우리 원하는 사람 뭐 지금 국민추천제니 당대표 폐지니 그런 말장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아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들 추대해가지고 원내대표한테 공천 받으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가서 장동혁 대표 살려줘야 돼? 이제 이런 복합적인 심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가 됐건 철저히 구태 기득권화된 문법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래식 미디어들 무서워서 당대표 폐지시키면 되는데 뭐 하러 굳이 우리가 힘들게 이 태양패치 나가서 정치해야 돼. 국민들과 왜 우리가 만나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정말 비겁하고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추정을 좀 해보고요. 예. 그런 국회의원들 우리가 올림픽공원이라고 하는 이 의제 때문이 아니라 그 비겁한 태도 때문이라도 반드시 다음 총선 때 물갈이해야 될 대상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당 대표제를 폐지하자 또는 원내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는 어떤 배경을 숨기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말 일단 무식한 소리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윤상현 의원 참 재밌는 분이에요. 본인은 그럼 지금까지 당대표 선거는 왜 나오셨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신념이 당대표 폐지면 전당대회는 왜 나오셨어요? 아니 그리고 정작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근데 막상 당대표 시켜주면 잘할 자신은 있대요.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결과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야. 당대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당원들이 나 안 좋아하니까 당대표 그냥 폐지하고 원내정 중심으로 가자. 신포도론밖에 더 됩니까? 가지지 못할 바에 부숴버리겠다. 지금 뭐 이런 것밖에 우리가 더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원들에게 소구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공천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김종혁이나 한동훈 같은 부류들. 김종혁 씨 과거에는 그 당심 100%로 김기현 당시 대표 됐을 전당대회 했었을 때 그거 우리 당원들의 승리다. 당심이 곧 민심이다. 100만 당원이면 당심이 곧 민심이다. 그런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와서 한동훈 배신자 한동훈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비토를 하니까 이제 와서는 당원들 한 줌이다. 멍청한 극우들 그런 얘기하는 게 지금 김종혁 씨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게 바로 친한 파들 딱 그런 부류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숴버리겠다. 그런 심리를 읽히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대표가 없으면 당대표를 당원들이 안 뽑으면 그건 당원들을 폐지하자는 건데 그럼 당원들 없이 당비 내는 당원들, 조직 안에서 열심히 선거 캠페인 뛰고 열심히 우리 후보들 지지해주는 당원들, 그런 분들 없이 어떻게 정당 운영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윤상현 의원은 당원들의 힘 없이 뭐 혼자 힘으로 뭐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밟고 있는 그런 토대, 그 기반과 레거시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폐륜적인 행태에 대해서 당원분들께서, 우리 지자분들께서 단죄해 주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가죠. 윤상현 의원이 당 대표 제도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은 또 나 당 대표 시켜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딱 못 먹을 감, 저건 심포도야,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이 가졌을 때는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못 가지니까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심리가 이 당대표 폐지론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죠. 윤상현 의원이 사실 다선 의원입니다. 수도권에서 인천에서 우선하셨죠. 그런데 사실 뭐 상임위원장, 뭐 특위위원장까지는 해보셨습니다만 국회 부의장이나 뭐 당내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못 해보셨거든요. 이게 우리 당이 좀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수도권 중진급들이 주요 당직을 못 하다 보니까 일종의 좀 비주류 의식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면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잡고 집단 지도 체제를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죠. 용산의 다선 의원.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내가 내 단독으로는 당원들에게 소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TK 중심의 이런 원내 이 주류의 세력에 내가 등에 업고 원내대표를 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 중진들끼리 좀 해가지고 일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기득권 구태 문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건요, 지금 기성, 이 재래식 미디어 중심의 그런 구태 의연한 문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법으로 새롭게 싸워봐라. 우리가 좀 강하게 밀고 나가보자. 대통령 2번 탄핵당한 정당 우리가 3번 탄핵당할 수 없지 않느냐. 언제까지 당대표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리는 폐륜 정당 될 거냐. 이런 문제인식을 담고 있는 건데,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들, 자신의 어떤 이권 때문에 그런 집단지도 태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대표 폐지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명분을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명분이 있다 치더라도 당원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지금 윤리위에 이제 변호사 출신 2명을 윤리위원으로 추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비공개회에서 뭐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우재준 최고는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청년 최고위원이라면서요. 예. 청년 할당제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당이랑 달리 청년 최고위원이란 자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국회의원 대변인 하라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이 좀 어린데 할당제처럼 들어온 국회의원들 편하게 최고위원 한번 하라고 우리가 자리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원내 국회의원들과 대적하기에는 조직적으로 자본적으로 어려운 정말 젊은 청년들 우리가 배려하고 성장시키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청년들 목소리 대변하라고 만든 건데, 우재준 최고는 입만 열면 공천이 어쩌고 권영진 봐달라, 원내 사안이니까 원내 국회의원들끼리 해결하자, 한동훈 필리버스터를 왜 5번에 안 넣어줬냐, 이따위 소리나 하는데 지금 본인이 청년 최고위원 맞습니까? 사퇴하세요. 그렇게 할 거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입 열 때마다. 무소속 한동훈은 지금 왜 이야기가 나오며,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했다. 비공개 의총장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사과를 한 게 그건 국회의원들이 사과해서 본인은 그게 납득이 됐대요. 감동이 좀 있었대요. 장난합니까? 원내대표 멱살잡이 한 게요, 국회의원들 원내대표한테만 결례를 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진영,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준 행위라고요. 원내 국회의원들끼리 우리끼리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할 계제입니까? 우리끼리 괜찮다. 이 얼마나 구태스러운, 그러니까 나이만 어린 딱 기득권 정치인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리위도 왜 이 파행이 됐습니까? 윤리위 명단 누군가 최고위에서 유출시켰기 때문에 이 사단 난 거 아니에요? 처음에 7명 정상적으로 출범했다가 누군가가 문화일보에 유출시키고 문화일보 그 논설위원 이현종 씨가 캡처 따가지고 자기 방송 떠들고, 누굴까요?
이현종 씨는 그 윤리위원들 명단 거의 실시간으로 다 거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던데 누가 그 안에서 흘리고 있을까요? 우재준 최고위원님.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선임에 대해서 본인이 남 얘기하듯이 윤리위가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를 만든 당사자가 누굴까? 많은 분들께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잘 뽑아야 됩니다. 지난번 청년 최고위원으로 손수조를 뽑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우재준을 뽑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폭망한 거예요. 사사건건 뒷다리 잡고 지도부 흔들고 그 언론이 다 언론에 노출되는 그 자리에서 지도부 흔드는 발언이나 하고 근데 뭐 한동훈 필버 끼워달라고 이걸 뭐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오늘 또 오전 라디오 나가서 예. 한동훈 한 5번 6번 정도 끼워주지 무슨 11번을 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소속 후보한테 왜 기회를 줘야 됩니까? 근데 진짜 좀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왜 무소속 한동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한동훈 씨는 본인이 뭐 묵시적 청탁이 어쩌고 무슨 뭐 경제 공동체가 어쩌고 법리에도 없는 거지 같은 이야기 다 긁어 와가지고 다 정치 기소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30여 개 기소된 사건 전부 다 무죄나게 만들고 정치 검사질 제일 열심히 하다가 지금 검찰 해체라고 하는 결과를 부른 장본인이 한동훈 씨 본인인데 본인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안 시켜준다고 징징대는 게 지금 맞나요? 한동훈 씨? 아니 그것도 지금 웃긴데요. 사실 한동훈 씨가 필리버스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 규정상 이 180명이 동의하면 24시간 이후에 강제 종료가 가능하거든요. 예.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120석만 가져왔어도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에도 강제 종료 안 시키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진짜 무제한 토론할 수 있어요. 120석도 못 가져온 총선 폭망은 누가 시켰어요, 한동훈 씨? 한동훈 씨가 말아먹었잖아요. 한동훈 씨가 120석만 윤 대통령이랑 그렇게 맨날 사사건건 시비 안 걸고 선거만 똑바로 해서 120석만 가지고 왔어도 한동훈 씨가 필리버스터 11번이 아니라 110번이었어도 기회 돌아갔을 텐데 11번이라 못 돌아간다고 지금 징징댈 자격이 본인한테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엿본데 한동훈 씨 본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런 사람 두둔하는 그렇게 해서 쫓겨난 무소속 후보 두둔하는 최고위원 자격 없다 생각합니다. 참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부산 북구갑의 예비 후보로 뛰다가 결국 박민식 후보를 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총 18개 지역구에 17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와서 지원 유세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었느냐? 지원 유세 온 국회의원은 딱 달랑 2명이었습니다. 해운대 갑의 주진우, 해운대 을의 김미애. 지원 유세 한 번 왔습니다. 한 번씩. 그 외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 2번 왔고요. 그럼 나머지 15명의 부산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지방선거, 자기 지역구 뭐 구청장, 지방의회 선거 한다고 그렇게 바빴나? 뭐 부산 북구가 다른 지역하고 한 두세 시간씩 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만 타면 30분 안에 다 오거든요. 그런데 오질 않더라고요. 왜? 아니, 그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전 시장은 탈당해버렸고, 제가 듣기로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한테 눈치를 보는 건지 줄을 서는 건지 제가 도통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치킨 뜯는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배현진, 또 고동진이었나? 박정훈이었나? 그러니까 껍데기는 국민의힘인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무소속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해당 행위자들은 윤리위원 추가로 2명 임명했으니까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처럼 윤리위 징계하는 거 하나까지 이렇게 사사건건 정치화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윤리위에서 무소속 후보 지원한 배신자들, 해당 행위자들, 이적행위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게 왜 뉴스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지금 뉴스에서 앵커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질문거리냐고. 그럼 무소속 후보 지원한 거를 징계를 그럼 안 합니까? 오히려 되물어봐야 되는데 장단 맞추는 사람들만 패널로 부르니까 지금 그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울어진 재래식 미디어 지형이 분탕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예. 당연히 해야 될 징계다. 당연히 해야 될 징계고 빠르게 해야 될 징계입니다. 안 그러면 당장 저부터 다음 선거 때 우리 후보 낙점되더라도 다른 사람 도와줘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 만약에 진짜 그 재보궐 나와가지고 보궐선거 때 우리 후보 나가도 내가 민주당 도와줘도 되고 무소속 도와줘도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좀 상식에 맞게 좀 조직 운영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분들은요 정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조직적 성향, 이건 반사회적인 이런 제스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건 정당에 앞서서 조직의 원형 자체를 지킬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불과 한 6, 7개월 전만 해도 주식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폭락하니까 그거 다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했으니까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온당한 처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의 어록이 뭐 한두 개인가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집 팔고 주식에 투자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주식이 아직 멀었다. 8천 아직 올라갈 여력 남았다. AI 확신이 부족한 거다.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이 2배 ETF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하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책까지 앞으로 오를 거니까 2배 레버리지로 올라타. 돈 벌 거야. 청와대가 이런 상품을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런 식으로 특히 그 지지자들도 이재명만 믿고 투자했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 완전 넋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피해를 보니까 개인의 잘못이다. 김용범 실장이 딱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들이 역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 역동성을 몇 배로 키워주려고 레버리지 상품 만들어낸 게 김용범 실장 본인 아닙니까? 의의가 없네. 어디 이런 파렴치가 다 있나요? 결과적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 일종이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어록들을 만들어가면서 연기금의 투자 전략까지 전부 오픈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 기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금 앞으로 리밸런싱 안 할 거니까 당분간 스테이블 할 거예요. 우리 7월부터 리밸런싱 할 거니까 변동 있을 테니까 빠지셔야 돼요. 이렇게 미리 암시 줘가면서 투자를 합니까? 외국인들한테 이거는 매도 사인을 준 거예요. 6월까지는 무조건 올리겠구나. 6월까지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7월부터는 연기금 리밸런싱 한다고 하네. 7월에 빠져야겠다. 지금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폭락장 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실 전 주식 문외한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이미 6월까지만 가지고 계시다가 팔아라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제도권에서 그렇게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7월에 떨어질 거라고. 금리도 올릴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전부 다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 이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한 판입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전 국민을 투기판으로 끌어들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카지노판화된 주식시장에 대한 책임 정부 여당이 오로지 짊어져야 하고요. 어제 장혁 대표께서 이거 특검까지 거론하셨잖아요. 이거 특검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국민연금, 연기금 등 운용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될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아니면 국내 증시 투자해야 될 비중 자체를 의도적으로 맞춰 끼우거나 이런 어떤 연기금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치 사이클에 따라서 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손실을 보고 우리 국고 노후 자금 자체가 손실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전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살펴봐야 된다. 대체 뭐 때문에 이 연기금 국장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회의록 자체도 30년까지 열람 자체를 불가능하게 뭐가 꿀려서 막아놨는 건지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평가액 200조 원 증발 그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있었던 국민연금 평가 200조 원 증발.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고 어떤 그 연금을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받아가면서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일할 시기에 조금씩 돈을 부어서 만든 게 국민연금인데 네. 그런데 저게 통상적으로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조금 팔고 또 주식이 폭락할 때는 좀 사고 이렇게 해서 연금의 수익률을 좀 올리면서도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안정을 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하면 연금도 탈탈 털리고
주식 시장도 엉망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연금 평가액이 200조 원이 증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9,000피까지 정말 무리하게 거의 광기였죠. 제가 스테로이드 지지율이다, 스테로이드 코스피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광기에 가깝게 정말 해외 증시 투자 자체도 다 금융사들 잡돌이에서 막아버리고 뭐 자사주 소각 뭐 강제화를 한다느니 뭐 연기금을 뭐 얼마를 쏟는다느니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하라느니 그런 식으로 온갖 제도권 관계자들이 훌리건 역할을 해서 코스피를 9,000까지 무리하게 펌핑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증시 상황인 것보다 거품을 잔뜩 끼워놓은 거예요. 그때 국민연금이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 늘어난 거죠. 아직은 팔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되진 않았지만 예. 어떤 수익 자체가 평가 금액 자체가 300조 정도를 더 벌었다라고 또 공표까지 했어요.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300조 더 수익을 벌어놔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서 실현 안 됐지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6.4년 연금 이 고가를 늦추게 됐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 말이 맞으려면 그때 팔았어야 됩니다. 팔았어야 되죠. 근데 왜 안 팔았을까요?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연금이 9,000피 됐다고 코스피 이제 팔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식의 리밸런싱 작업이 들어가면 이게 시장에 반응이 오겠죠. 연쇄 줄폭락 지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또 개미들 피해보는 상황에서 기관이라도 받쳐줘야 하니까 또 못 팔고 있다가 지금 계속 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제자까지 3일 연속 급락,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서 30%가 넘게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조 이득 봤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수익 실현도 안 된 상태에서 고스란히 200조가 증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5조 정도 이제 잔여 남아 있는 이제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마저도 리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돈이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300조 자랑한 시점 대비는 200조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연기금 이 고갈 기간이 4년 정도 빨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증시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연기금을 가지고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다. 따서 갚을게. 지금 이따위 이야기를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고 망국적인 상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어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좀 좋아진다 이러면은 살살살살 보유한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또 주식 주가가 좀 빠진다 이러면 그때는 삽니다 연금에서. 그래서 또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방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 맞듯이 그냥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전에 그냥 여당이 잘하는 것처럼 9,000포인트 만들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건데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이 정권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호주머니가 탈탈 털리게 생겼다는 점을 1번 찍은 유권자들도 이제 곧 있으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두루미 발령된 거 그거 한번 카드뉴스 올려보세요. 어제 그 군에서 두루미를 발령했어요. 두루미가 뭐냐?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가 나타났다. 이래서 지금 전방에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그 이장들에게 막 문자도 날아가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비행체가 지금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미군의 드론기예요. 근데 이런데 지금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어제 와서 네. 한미 관계 동맹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 동맹의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정말 이거는 우리가 미국의 어떤 작전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군이 지금 전혀 팔로우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동맹 드론기 우리나라 이 어떤 그 영해에서 이 어떤 그 위에서 이런 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한미동맹 관계에서 이런 촌극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 정동영 때문에 그 북한 관련 핵미사일 관련 기밀 자료들만 전달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관련된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에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인지가 돼요. 저희가 이걸 다
공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한미 동맹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데 예. 지금 너무 이상한 낌새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한국을 빼고 일본이랑 미국이 같이 훈련을 하는 이거 몇 달 전에 있었던 이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예. 한국을 빼놓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정보 교류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군이 정작 우리가 북한 마주보고 있는 최전방에는 지금 산단봉 들고 있고 예. 빈 총 들고 지금 초소근무 선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정작 우리 동맹국의 드론기에 대해서는 격추 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웃어 넘기기도 힘든 정말 참혹한 맞습니다. 상황인 거예요. 우리 안보 상황이 진짜 일촉즉발의 백척간도 위기 상황에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 국군을 믿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군을 믿어야 되는데 국군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과 지금 공조를 못하는 걸 넘어서 미국과 지금 적개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나. 안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의미가 너무 퇴색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셸 스틸 대사 어제 또 우리나라에 또 방문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미셸 스틸 대사 자체도 자체지만 강경화가 지금 진짜 문제예요. 강경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가. 강경화 대사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서 미국의 지금 민원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거의 초치예요. 초치. 더 이상 우리 대사로서 역할 기능 못하니까 데려가라 이거예요. 데려가라. 그리고 우리 미국의 어떤 이런 애로사항들을 똑바로 관철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 다시 보내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양국 간의 이런 어떤 정말 불편한 기류가 점점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읽어야 되고 야 지금 안보만 문제가 아니에요. 관세도 지금 계속 화약고 상태에서 전혀 해결된 바가 없고 200억 당장 이번 올해부터 우리가 예. 합의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우리가 미국에 200억 달러씩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기금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지부터 정말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도 우리 우잘사 회원님들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정말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내 현안들도 있지만 점점 더 이 좌파 정권이 나라를 얼마나 총체적으로 지금 좀먹고 있는지에 대한 너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안보 뭐 하나 할 것 없이 저희가 낱낱이 밝혀서 야당답게 싸워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정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재명이 집권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국가적인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증시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안보 결함 등을 통해서 이 외교 공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된다. 대통령 당대표 끌어내린 그런 패륜적 정당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집권해서 제대로 국정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8월 1일입니다. 폭염이 더 세질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